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작은 고을의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기방 앞에서 채찍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목수 태수는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년간 모은 전재산 5냥이 그의 품속에 들어 있었지요. 기방주인 조한봉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5냥. 좋지. 쓸모없는 것, 가져가. 장터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얼간이가 기생을 산다고? 미쳤구만.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이 결정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태수는 정진사댁에서 일하는 25살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얼간이라 불렀어요.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렸거든요. 어려서 부모를 화재로 잃은 충격 때문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연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나무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3년 동안 품삯으로 받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딱 5냥이었지요. 어느 봄날 정진사께서 태수를 한양 장터로 보냈습니다. 연장을 사러 간 태수는 돌아가려던 참에 기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저 입을 악물고 매를 맞을 뿐이었어요. 조한봉이 소리쳤습니다. 소영. 이번 달에도 손님 하나 못 잡았지? 내가 뭐가 되겠다고. 소영이라 불린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에이, 기생주제 쓸모없으니 저렇게 맞는 거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이 떠올랐던 겁니다. 저 사람도 무서울 거야? 저 사람도 외로울 거야? 그날 밤, 태수는 여관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새벽, 태수는 기방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5냥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한봉이 문을 열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얼간이는? 태수는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어제 그 기생, 제게 파시오. 돈은 있어? 조한봉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5냥을 내밀었어요. 조한봉이 돈을 받아들고 헤아려 봤습니다. 5이면 소영이 빚이랑 딱 맞네. 좋아. 그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영을 끌고 나왔습니다. 쓸모없는 것, 오늘부터 내 주인이다. 소영은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어요. 말을 더듬고 눈빛이 순박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날 샀다고.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얼간이가 기생을 샀다. 5냥 주고 저런 걸 사.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소영의 손을 부축했어요. 가요. 소영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어제 맞은 매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거든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아파요. 천천히.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방에 팔려온 지 3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소영이 물었습니다. 날이 왜 저를 사셨나이까?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불쌍해 보였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두 사람은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태수는 전재산 5냥을 털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생을 샀어요. 소영은 평생 처음으로 매를 맞지 않을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태수와 소영은 한양을 떠나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태수가 사는 곳은 정진사댁 뒤편 한 칸짜리 움막이었습니다. 조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요. 소영은 움막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기방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만은 따뜻했지요. 태수는 움막을 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털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깔아주었어요. 여서 주무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리는 어디서 주무시려고?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자면 돼요? 그게 편해요. 밖에서 자는 게 익숙해서.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서요? 태수는 정말로 문 앞에 거적을 깔았어요. 그날 밤, 소영은 처음으로 매를 맞지 않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고요했어요. 조한봉의 고함도 손님들의 비웃음도 없었지요. 그저 태수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벌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한양에서 기생을 데려왔대. 에이, 그 얼간이가 5냥 주고 샀다던데. 정진사댁 마님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내가 기생을 샀다며? 참 어리석구나. 그 돈이면 장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아낙네들이 심했어요. 우물가에서 소영이 물을 기르려 하자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것 봐, 기생이 우물에 손을 댄다고. 물이 더러워지겠어? 한 아낙네가 나서서 막았습니다. 여봐. 기생 주제에 어디 감히 우물에 손을 대려고 해?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하긴 썩 물러가. 태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소영은 움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물 한 바가지 길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못 길어왔어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들고 나갔어요. 하지만 우물이 아니라 산 너머 샘으로 향했습니다. 한 시즌을 걸어가야 하는 먼 곳이었지요. 태수는 그곳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소영이 물었습니다. 나리, 이렇게 먼 곳까지?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물이 더 맑아요? 소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계속되었어요. 장터에 가면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제가 있어서 나리만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리, 저는요. 태수가 처음으로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걸로 됐어요. 소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했어요. 아무 욕심 없이 그저 자신이 매 맞는 게 안타까워서 구해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그날 밤 소영은 결심했어요. 나도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 며칠 후 정진사댁 마님의 옷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옷을 어쩐다. 한양에서 공들여 지은 옷인데. 마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마님, 소녀가 바느질을 좀 압니다. 고쳐드릴까요? 마님은 반신반의하며 옷을 내주었어요. 내가 기생주제의 바느질을? 한번 해보겠나이다. 소영은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인지 모를 만큼 정교하게 꿰맸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냐? 어머. 솜씨. 마님은 옷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찢어진 자리가 어디인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소영아,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감사하옵니다. 마님. 그날 이후 마님은 가끔 소영을 불러 바느질을 시켰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하나둘 소영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생 출신이긴 하지만 솜씨는 좋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냉대는 계속되었고 소영과 태수는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수 있느냐? 조한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수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한봉 옆에는 덩치 큰 사내 셋이 서 있었지요. 조한봉이 소리쳤습니다. 소영, 그 계집 내놔. 5냥을 돌려주고 그 계집을 내놓으라고.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5냥은 이미 다 쓴 지 오래였거든요. 돈이 없소. 조한봉이 소리쳤습니다. 없다고. 그럼 계집을 내놓든지. 덩치 큰 사내들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소영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기방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때 태수가 사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더듬지 않고 말했어요. 소영은 제 아내요. 절대 보낼 수 없소. 사내 하나가 태수를 밀쳤습니다. 태수는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안 됩니다. 안 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지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들이 태수를 때리려는 찰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무슨 소란이냐? 정진사였습니다. 정진사는 조한봉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조한봉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기방 주인인데요. 이 얼간이가 제 기생을 불법으로. 정진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불법. 내가 증인이다. 정당한 거래였어. 정진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한봉과 사내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정진사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괜찮으냐? 나도 젊었을 때 가난했었다. 그때 사람들이 날 무시했지?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어. 그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너도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사댁 마님의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는데 약을 써도 낫지 않았지요. 마을 의원이 와서 진맥을 봤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약을 썼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님은 근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이 조심스럽게 태수에게 말했어요. 나리, 소녀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옵니다. 약축. 어렸을 적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소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소녀는 약방 집안의 딸이었나이다. 태수는 놀랐습니다. 약방 집안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는 훌륭한 약사셨어요. 하지만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망했지요. 소녀는 기방에 팔려갔고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아시는군. 도련님의 증상을 보니 혹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수는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해봐요. 당신을 믿어요. 다음 날 소영은 마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소녀가 한번 살펴보겠나이다. 마님은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좋다. 해보라.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지겠나이다.
소영은 도련님을 살펴봤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고 숨소리를 들어봤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풍한이 아니옵니다. 찬 기운이 몸속 깊이 들어가 열이 나는 것이지요. 일반 약으로는 낫지 않사옵니다. 산에 자라는 황기와 단삼을 구해야 하옵니다. 소녀가 직접 캐오겠나이다. 소영은 태수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 소영은 정확히 약초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두 사람은 약초를 캐서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밤새 약을 다렸어요. 정성을 다해 불을 지피고 정확한 시간을 재며 약을 만들었지요.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련님이 눈을 뜨고 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열이 완전히 내렸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마님은 소영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소영아. 정말 고맙구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기생이 도련님을 살렸대. 의원도 못 고친 병을 고쳤다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저녁밥을 차려놓고 태수를 기다렸어요. 태수가 돌아오자 소영이 상을 내왔습니다. 나리, 진지 드시옵소서. 순간 태수가 깜짝 놀라 소영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소영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서방님, 진지 드시옵소서. 나리가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서방님의 아내가 되고 싶나이다. 태수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낯선 가마가 도착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이 내렸습니다. 한규봉이었지요. 한규봉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한규봉이 정진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도련님 병을 고친 여인이 있다고. 그 여인을 한번 만나고 싶소. 정진사는 소영을 불렀습니다. 한규봉은 소영을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낫군. 한규봉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년에 과거를 봐야 하는데 학문을 가르칠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오. 소문을 들으니 이 여인이 학식도 높다던데 어떠소? 내 집에 와서 아들을 가르쳐 주시오. 소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오나 소녀는 이미 시집을 갔사옵니다. 태수라는 목수의 아내가 되었나이다. 한규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수. 허허. 재주 있는 여인이 천한 목수의 아내라니. 그는 품속에서 은자를 꺼냈어요. 이것이 15냥이요. 그 목수한테 준 돈의 3배요. 어떻소? 정진사가 난색을 표했지만 한규봉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인과 목수에게 직접 물어볼 테니. 마침 태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규봉이 태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태수냐? 참 볼품없구나. 이것 봐라. 15냥이다. 내 아내를 내게 넘기면 이 돈을 주겠다. 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한규봉이 소리쳤습니다. 뭐? 이 얼간이야. 15냥이면 내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다. 그 순간 소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15냥? 태수나리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 내가 가면 서방님은 편해지실 텐데. 한규봉은 소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떠냐? 천한 목수와 고생할 것이냐? 아니면 양반댁 첩으로 편히 살 것이냐? 소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편한 삶, 존경받는 삶, 마을 사람들의 냉대에서 벗어나는 삶. 잠깐이었지만 그 유혹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 당신이 원한다면 보내드리겠소?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라오.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수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털었던 사람. 자신을 위해 먼 샘까지 물을 길어왔던 사람. 자신을 위해 맞았던 사람. 소영은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함께 있겠나이다. 평생 서방님 곁에 있겠나이다. 한규봉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리석은 것들. 좋을 대로 해라.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영과 태수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당신이 고민한 것도 다 이해하오. 당신은 현명한 분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하리라 다짐했지요. 며칠 후 한규봉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태수라는 목수가 양반과 딸을 속여 데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관아에서 나졸이 왔습니다. 태수와 소영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규봉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태수냐? 이 여인을 어찌 얻었느냐?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사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증서 같은 건 없었거든요. 한규봉이 비웃었어요. 보시오, 사또. 이놈이 양반과 여인을 속여 데려간 것이요. 그때 소영이 나섰습니다. 사또 어르신, 소녀가 말씀드리겠나이다. 소영은 품속에서 작은 옥놀이개를 꺼냈어요. 이것은 소녀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소녀는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한 강씨 가문의 정녀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영은 계속 말했어요. 집안이 망하고 소녀는 기방에 팔려갔사옵니다. 빚이 5냥이었는데 태수나리께서 그 돈을 주고 소녀를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방에 팔린 몸이었고 태수나리께서 정당하게 소녀를 구해주셨습니다. 소영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나리의 아내입니다. 소녀는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고 스스로 선택했나이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겠다. 한규봉이 발끈했지만 사또는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이 일은 여기서 끝이요. 태수와 소영은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정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진사가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게라. 태수야, 이제 소영에게 글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볼 때가 됐어? 그날부터 소영은 태수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자문부터 시작했어요. 하늘천, 땅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글을 빠르게 익혔어요. 한 달 만에 천자문을 떼고 석 달 만에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었지요. 태수의 말더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도 놀랐어요. 태수가 글을 배운다고? 얼간이가 아니었구나. 한편 소영도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정진사댁 도련님을 비롯해 몇몇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영은 움막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천자문, 사서삼경, 시전기. 소영의 학식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 여인, 정말 학식이 높구나. 양반과 도련님들보다 낫네. 소영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태수와 소영이 만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정진사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이제 내가 관아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너 이제 글도 읽고 쓸 줄 아니까 장부 일을 배워보거라. 태수는 관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장부 정리였지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태수는 성실했고 글씨도 반듯했습니다. 관아 아전들도 태수를 인정했어요. 태수, 참 잘하는구나. 얼간이라고 했던 게 미안할 정도야. 한편 한양에서는 조한봉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소영이 떠난 후 기생들이 하나둘 도망쳤고 기방은 텅 비었거든요. 빚쟁이들에게 쫓긴 조한봉은 결국 거지가 되었지요. 어느 가을날 거지 행색의 조한봉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와집이었어요. 대문에는 강씨 서당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조한봉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영이 나타났어요. 조한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 소영도 조한봉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밥을 가져왔지요. 드시옵소서. 조한봉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태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조한봉을 보고 놀랐지만 소영의 눈빛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봉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고맙다, 소영.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주인 어른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한봉은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소영은 태수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5냥으로 산 것은 제 몸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태수는 소영을 껴안았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태수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관아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고 사또도 그를 신임했습니다. 소영은 인근에서 소문난 훈장이 되었지요. 양반과 자제들까지 소영에게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정진사가 태수 부부를 불렀어요. 태수야, 소영. 너희 둘에게 줄 것이 있다. 정진사는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땅 문서다. 내 땅 중 일부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기와집도. 태수와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사님. 그날부터 태수 부부는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소영은 본격적으로 서당을 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소영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열면 어떨까요? 돈이 없어서 글을 못 배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요.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남을 도울 차례지요. 태수 부부는 움막을 고쳐서 무료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태수와 소영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태수가 소영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영, 그날 당신 눈빛이 흔들린 것 기억하오? 소영은 놀랐습니다. 서방님, 태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소. 당신이 고민한 것도 다 이해하오. 15냥은 큰 돈이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나를 선택해줬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그날 제 눈빛이 흔들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소.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소. 당신은 현명한 분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